예, 3부 저희 또 마지막 시간을 또 꾸며주실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염색하셨네요? 예, 저번에 밝은 못 색이었다가 오셔가지고, 어두운 걸로. 예. 네, 예. 저는 처음 뵙네요. 화면에서도 보이시나? 안 보이시겠죠? 그럴 조금 것 어둡게 했습니다. 네, 예. 어두운 컬러 잘 어울리는데. 예, 정말 약간 패션에 약간 진심이신. 예, 저희가 또 이제 패션에 진심이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안 좋으셔서 몸이 유지를 못 나고 있습니다. 약간 초상증권의 박 이사님. 예, 아, 그분이 네. 또 이제 패션에 진심이신데. 그 수염 있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약간 이제 고령화돼서 좀 힘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그 CPI 얘기를 할 건데 예. 뭐 지표 자체는 나온 지 좀 됐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그 쉘터라고 해가지고 거주비, 주거비용 이쪽이 좀 안 꺼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 상황과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떤 점이 이제 선결이 돼야지 이런 부분까지도 CPI가 좀 완화가 될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봤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느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강세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어느새 올랐는데 이거를 누가 좀 견인을 했고 그리고 이게 멋진 반등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추세적 그러니까요. 반전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나스닥이 강세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사실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렇게 주식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는. 나는 아직 마이너스인데 뭐 시장은 또 강세라 그러고 네. 좀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그래도 올랐기 때문에 예. 강세장에 재진입했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전 고점에는 또한 20%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예.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또 이야기 바로 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이제 그 전일에 CPI가 발표가 됐고 네. 그 시장이 굉장히 또 환호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 시장도 뭐 굉장히 좋게 시작이 될 걸로 일단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왜 이렇게 시장이 좀 환호를 했냐 그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중요한 것이 지난 1999년 이후에 최장기간인 10개월 연속으로 이제 CPI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로 높았는데 10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항상 이제 지표가 나오면은 공포감이 또 엄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1개월 만에 헤드라인에서 일단은 컨센서스 하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서 안도감을 주니까 해석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예. 먼저 그 주요 기관들의 이번 CPI 지표와 이 관련한 좀 반응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9월 이후에 전달 대비해서 상승률이 최저였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은 항공료라든지 중고차 가격의 이 상승세가 뭐 둔화됐다 아니면 하락했다 이 부분이 좀 주요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전달 대비해서 상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가팔은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주비 그 쉘터 부분은 예. 네, 그 좀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준 위원들이 어떤 강력한 긴축 노선을 철회하는 것을 좀 시사할 만한 지표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고, 그래도 이번 지표 후에 9월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은 다만 또 다음 달에 8월 달 CPI를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세 번째로 바클레이즈는 연준이 필요했던 지표기는 한데 물론 충분치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비유를 하자면은 요 며칠 선선했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뭐 비도 많이 오기도 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지난 건 아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여름이다. 긴축 노선이 아직까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BMO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피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한 달 이상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할 것이다. 좀 더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예상외로 완만한 7월 지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긴축을 거둘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일단은 유가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CPI가 추가로 둔화는 될 텐데 뭐 또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요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예, 그러니까 뭐 8.5? 아니 뭐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뭐 좋게 환호할 일은 아니야. 뭐 네. 이런 얘기네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보자면은 이게 시장을 좀 안도하게 만든 지표는 맞지만은 연준의 이 긴축 정책 노선을 완전히 뭐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8.5%가 결국은 뭐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다음 달까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9월 달 또 금리 인상도 또 지켜봐야 된다. 네. 예. 4분기 또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다 끝나겠어요, 그러다. 예. 근데 뭐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적으로 좀 주목하는 요소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 그 에너지나 식료품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진정이 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티키어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좀 더 뭐 끈적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야하다. 예. 그런 뭐 그렇죠. 뜻은 안. 예, 뭐 인플레이션 좋아하시네요. 측면에서는 이제 좀 더 뭐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의 좀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여지고 서비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거비 항목 쉘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항목이 전달 대비해서 0.5% 상승을 하면서 이 6월 달에 0.6% 상승에 대비해서는 완만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YOY 기준으로 이 수치가 여전히 5.7%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 주거비 항목이 CPI 지표 헤드라인 수치에서는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요. 그리고 근원 CPI 내에서도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이 비중이 매우 큰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도 쉽게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림으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계부담과 직결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월평균 그 렌트비 그러니까 월세를 좀 추이를 좀 나타낸 그래프인데 7월 달에도 12.4% YOY 기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1,382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50만 원 넘게 월세를 뭐 평균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뭐 한 5% 내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임금을 5% 정도 오르는데 소비자 물가가 뭐 9% 내외로 오르고 있고 렌트비는 12%씩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뭐 미국에서 소비 지표 나오는 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인들이 지금 어디서 돈이 나서 소비를 그래도 지탱을 하고 있느냐? 이 저축률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세 번의 이제 현금 지급 때는 굉장히 저축률이 많이 높아졌다가 지금은 팬데믹 이전도 그렇고 2009년 이후에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즉 그동안 저축해놓은 거를 털어서 일단은 소비는 하고 있다. 근데 이처럼 뭐 렌트비도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소비를 결국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우려가 좀 전이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저축률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저축을 하는 뭐 비율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통장에 돈이 뭐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이 저축률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100달러라고 하면은 저축률이 5%면은 그중에 5달러는 이제 저축을 한다. 근데 뭐 원래 미국인들이 저축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릿수를 계속해서 많이 유지를 하다가 팬데믹 때 이제 현금도 꽂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30% 넘는 구간도 있었는데 이게 좀 빠르게 지금은 빠지면서 저축을 좀 털어서 소비는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을 자아내는 그런 지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보면은 소비 쪽에서 뭔가 많이 이제 둔화가 좀 예상되는 그런 지표들이 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지표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뭐 렌트비라든지 거주비가 빠르게 좀 하락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미국 경기 입장에서 이런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도 보여지죠.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글로벌리 마찬가지지만은 미국도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더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고용 시장도 주택 시장처럼 냉각되기를 연준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왜
집값이 그럼 빨리 안 떨어지고 또 주거비 부담이 빨리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단 얼마나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심리가 좀 안 좋아졌는지부터 지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페니메이 그러니까 뭐 모기지 그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은 7월 달에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의 소비 신뢰 지수가 2011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터닷컴에 따르면은 7월 달에 매물로 나온 주택의 숫자가 30.7% YOY 기준으로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6월 달에도 18% 정도 증가를 네. 했었는데 매물이 가파르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많이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증가한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가지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에서 Sell My House 그러니까 내 집 팔기라고 검색을 한 그 구글 트렌드의 추이인데 예. 이게 7월 달에 147%나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는 100을 찍기도 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야. 실제로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기존의 2.8%에서 지금 5.5%로 거의 2배가 갔거든요. 예. 그리고 집값은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한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도 Sell My House 이런 거를 많이 좀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한국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비슷하겠지만 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저도 이렇게 듣긴 했거든요. 미국에서 네. 주택 가격이 예.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진짜 좋지 않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네. 그럼 지금 오늘 이제 보여주신 이 여러 이제 지표로 봤을 때는 어제 내렸던 8.5는 아직은 우리가 환호하기는 이르고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주거비 부담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좀 걱정스럽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왜 집값이 아직까지 미국에서 빨리 안 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 좀 기대하기가 힘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뭐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주택이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왜냐하면은 뭐 매물이 늘기는 늘었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뭐 회복은 못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매에 대해서 경쟁이 여전히 좀 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예. 두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출 요건을 굉장히 깐깐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하우스 푸어가 많이 양산이 돼야지 헐값의 집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급매물이.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설사 이런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CPI에 이것이 반영되는 것은 조금 늦을 것이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소비자 물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집계를 하는데 뭐 임대료 그러니까 렌트비 이런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바로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는 힘들 거라는 점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PL 파이낸셜 같은 기관에서도 CPI에서 렌트비 추이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 그만큼 전체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로서의 주택 가격은 너무 늦게 너무 후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막 당장 지금 현지에 계신 그 어떤 현지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너무 6개월, 18개월이면 너무 늦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행으로 볼 수 있나? 선행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지표도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고무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예.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CPI 내에서 주거비 항목 그러니까 쉘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오너 이퀴벌런트 렌트라는 그런 이 용어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OER이라고 해가지고 집주인이 여기서 만약에 월세로 산다면은 월세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거를 산출해서 미국에서는 그거를 집계를 하거든요. 주거비 항목에. 예.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가 작아여도 그러니까 내 집에 살아도 아니면은
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월세를 줘도 이거를 임대료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거 비용으로 포함시켜서 이거를 물가지표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 40% 이해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지표가 그러니까 물가지표 내에서 거주비 항목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지표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주비에 있어서. 네네. 근데 된다. 이 지표는 사실은 한 뭐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집값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은 그래도 짧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지표가 지금 서서히 좀 피크아웃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실제로 CPI에서 그 쉘터 항목도 조금 완화될 기미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고무적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또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택이 참 힘드네요. 제가 뭐 미국에 지금 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뭐 여러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월가 의견도 뭐 그렇게 지금 환호하지 마라 뭐 이런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나스닥 한번 저희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스닥이 뭐 킹스닥 그렇게 우리나라 투자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반등을 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 6월 16일 날 저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올랐어요.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면 이제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하면은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오피셜리 그래도 나스닥이 강세장에 재진입을 했다. 물론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전 고점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약간 20%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신을 좀 세워주고 있다. 7월에 뭐 가파른 반등 그리고 8월 달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딱 저기 위치 아까 보여줬던 그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저기서 뭔가 다 맞고 떨어질 것 같은 자 저기 저 밑에 보이시죠? 딱 저거 어떻게 보시나요? S&P 500도 4,200선이 지지대로 그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지지대가 되어줄지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도 오늘 고객분들 이제 중요한 미팅이 있어 고객분 미팅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해봤는데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빅테크라고 불리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SPY 인덱스 같은 메이저 종목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수익률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2~3% 수준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5%인데 애플은 그거보다 좀 덜 밀려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종목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환차익으로 11% 정도 나 있거든요. 연초 환율이 1,185원이었고 지금이 1,300원이라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연초율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정하면 연초 대비 지금이 마이너스 한 2~3% 정도 포트폴리오거든요. 빅테크 기준으로. 저도 고객분들 보면 마이너스 5% 이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거죠. 이 정도면 계좌 잔고가 최고치였던 데 비해서 마이너스 3~4% 레벨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꺾인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현금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가장 좋았던 수준까지 와 있는 거니까 더 간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 시점을 더 딜레이 해야 되는 건데 다들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고민되더라고요. 지금 딱 고민할 그 시기군요, 오늘 지금. 저에게도 그러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뭐 고민 없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깔끔합니다 지금. 다 물려 있거든요.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고민 없습니다. 고민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뭐 기술적인 그런 분석을 말씀하셨지만은 뭐 고민 없습니다. 꼬꾸라진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올해도 약세장이 좀 계속되면서 그 속에서 약세장 랠리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뭐 한 8.8% 상승했던 구간도 있었고 12.2% 상승했던 구간도 있었고 S&P 500 기준으로 그리고 뭐 9.7% 이렇게 랠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꼬꾸라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믿을 수 있을까? 나스닥이 강세장에 재진입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또 한 번의 뭐 약세장 랠리가 있다가 미끄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베런즈 그 투자정보 웹사이트에서도 나스닥이 강세장에 재진입한 것이 헤드페이크일 수 있다 이렇게 기고문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잠시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장기 강세장으로 바로 이 치환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도 그 사이에 수차례 뭐 한 20%씩 상승하는 구간은 있었지만은 이내 뭐 급락을 했었다. 그러다가 2002년 10월쯤에야 진정한 강세장이 시작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원래도 S&P 500 비교하면은 변동성이 좀 더 심하다. 그래서 1971년 이후에 나스닥이 19차례 강세장이 있었고 18차례 약세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는 동기간 동안 강세장이 8번, 약세장이 9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윙이 굉장히 위아래로 심했다는 얘기죠. 나스닥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나스닥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뭐 추세적인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힘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S&P 500은 20%, 나스닥은 40%. 40% 빠져야 약세장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 너무 과감하네요. 예, 괜찮죠? 한 30 정도 가시죠. 30으로? 네. 예. 그런 밈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 증시 투자자랑 암호화폐 투자자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체감하는 게 다르다. 그렇죠. 증시 투자자는 뭐 예를 들어서 5% 빠져도 굉장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예, 거예요. 암호화폐는 막 50% 빠져야 어이구야 반토 곧 올라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로 또 넘어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빠르게 그래도 올라오다 보니까 저점 네. 대비해서는 좀 체한 느낌도 있다. 네. 이런 또 지표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 추종하는 스파이 ETF까지 합쳐서 12개 그러니까 섹터 ETF를 모두 다 좀 봤을 때 뭐 밸류에이션 지표, 뭐 실적 지표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에너지랑 소재만 빼고 모두 지금 과매수 상태다. 단기적으로 또 몰렸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과매수 상태라고요? 예, 그렇게 또 야.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체한 그런 느낌이 있다. 좀 더부룩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블랙록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강세장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금방 연준이 정책 전환할 것도 아니고 좀 더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가 됐다고 과매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뭐 그런 상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지 진짜로 회복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그 컴파운드 어드바이저스라는 이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했던데 네. 1929년부터 이번에 포함해서 15차례의 약세장을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약세장 동안의 평균 낙폭이 37% 정도, 그리고 중간값이 32% 정도였더라고요. 그러고 평균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97%가 상승을 해야지 다시 한번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 아니면 낙폭을 다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38개월이 소요가 됐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예. 거기서 97%는 올라줘야지 그 낙폭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97%가 올라줘야 네네. 낙폭을 회복한다. 평균적으로. 근데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1929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600% 오르고 이런 거를 또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뺐을 때는 중간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48%가 올라야지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그런 셈이 되고 정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셈이 되고 네. 평균적으로 13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근데 13개월. 이번에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32% 오르면 되거든요. 지금 S&P 500 지수의 저점과 고점 사이가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낙폭을 회복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 뭐 약세장이 한 뭐 8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역사적인 데이터를 뭐 이 대입을 해보자면은 네. 몇 달 정도 더 기다리면 이제 몇 달 기다려야 됩니까? 뭐 지금 13개월이 나와 예. 있으니까 자, 13 빼기 8은 예. 5개월. 근데 그때 대비해서 뭐 예. 낙폭도 다르고 뭐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예. 뭐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수개월 정도 있으면은 낙폭을 회복하는 걸로 일단은 역사적인 트렌드는 나와 있더라. 역사적 이렇게 좀 트렌드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5개월 어떻게 남았다. 보면 지금의 반등에 너무 흥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하나 더 있는 거죠.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뭐 역사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5개월 정도 저희가 기다리면 그때 이제 최인석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5개월 뒤에 또 한번 시장을 이 데이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그래도 뭐 역사적인 데이터 평균치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온다면 이 정도면 뭐 기다릴 수 있죠. 예, 이 정도 해서 회복이 된다면 예,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지표가 안 좋고 뭐 내년 상반기도 안 좋을 수도 있다. 경기 침체다. 뭐 이게 이제 뭐 좋지 않은 그리고 유가가 또 다시 러시아 때문에 또 올라가거나 예, 이런 여러 이슈들 예,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시간이 벌써 종의 시간이. 예. 자, 종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자, 가겠습니다. 파워풀합니다. 이 정도 됐죠, 뭐. 예. 아주 좋아요. 힘이 좋아요. 좀 이거 나중에 운동하시나요? 요거 끊어질 때까지 칠 겁니다. 좋습니다. 예, 요거 끊어져야 쇠가 부러져라 그렇죠. 치는군요. 예, 그래야 이제 상남자 소리 들을 때.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7년 정도 더 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개월째 됐을 때. 네. 예, 그때 부러뜨리겠습니다, 저거. 예. 자, 오늘 이제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자, S&P 500이 0.63%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67%. 자, 그다음에 나스닥은 0.66%. 예,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빠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맵을 보는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헬스케어가 오히려 밀리네요. 다른 종목들이. 쟤는 좀 빠져도 돼요. 이제 네. 너무 올랐어 헬스케어 최근에, 그죠? 예. 오늘 근데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괜찮고. 에너지주가 오르고 네. 빅테크주가 오르면 불안합니다. 저게 이제 또 암세포처럼 약간의 뭐가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저럴 때. 그래서 이건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디즈니가 압도적이긴 하네요. 디즈니. 네. 자, 디즈니가 현재 그러니까 재밌는 건 8.24%. 디즈니도 오르고 넷플릭스도 오르네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제 껴있다가 옆에 그냥 붙어 있는데 덩달아서 그냥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형님이 가시니까 조금 뺏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 실수해서 넷플릭스를 산 거죠. 디즈니 살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포드나 GM도 뭐 2%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주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금융주들도 오늘 뭐 괜찮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웰스파고도 2%대. 그 외에 뭐 또 구독자분들께서 메타 한번 봐주라고 그래도 하시네요. 메타는 뭐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와, 180대 회복했습니다. 그러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8불 남았어요. 8불. 네. 야, 메타가 180이 왔다니.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애플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커져 있네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중이 커졌는지. 애플을 보게 되면 자꾸 커져요. 보세요, 이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거 보세요. 사실 환율 감안하면 대한민국 투자자 중엔 애플로 손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상 최고가에서도 지금 플러스거든요. 거의 사상 최고가에 올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환차에 고려하면 한국인 투자자 모두 다 차익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진짜 애플 진짜 대단하다. 네, 대단한 거죠. 야,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이 정도면 근데 애플이 진짜 애플이네요. 네, 애플이 애플했죠. 애플이 애플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애플. 네, 역시 애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 맵도 한번 봤고요. 다시 업데이트 해도 뭐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한 4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뭐 한 30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크게 떨어지는 종목은 안 보인다. 뭐 헬스케어 정도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가 180대로 진입했다. 이게 아주 강한 핫 이슈다. 이렇게. 돌아올지 못할 것 같은 아이가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더니 가출하니 돌아왔네요. 약간 다행입니다. 이거 좀 방송용은 아니어서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좀 덜 떨어진 애들이 좀 미친 듯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장인성 지점장님이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잘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최진석 수연연구원이 쟤네 둘 뭐냐 진짜. 아니요, 좋아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간대가 또 저녁 시간대고 뭐 장 시작하고 좋은 날은 좀 이렇게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젊은 분들도 좀 같이 보셨으면 하는 방송이었으면 제가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예, 항상 이제 탁탁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시간엔 웃음이 없으면 졸려요. 그러니까요. 웃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끔은 가벼움과 재미와의 그 간극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쟤네 너무 가볍다. 그 선 넘기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선을 딱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살짝 넘어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 오늘은 네, 이해해 저희 주시길. 구독자분들이 우리 박메타님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목요일 밤 늦게까지 찾아주셔가지고 시장 실시간으로 알려주신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오늘 장 왜 오른지 아시나요? 왜요? 제가 오늘 녹색 셔츠 입고 와서 그래요. 네. 제가 상승 바람에 녹색 셔츠 입고 왔습니다. 예, 녹색 셔츠만 매일 입고 싶어요. 네. 진짜로 네. 내일 제가 꼬세요. 어제 오늘 맵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푸르잖아요. 예. 제가 가끔 필드 나가는데 필드 가서 잔디 밟는다고 하거든요. 잔디 밟는 것보다 맵 초록색이 더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시장 녹색이면 잔디 예. 안 밟아도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매일 입고 오시는 걸로.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면 시장이 매일 올라간다면 매일 녹색 옷 입고 진짜로? 오겠다고. 자 이거 매일 입고 옵니다. 같은 셔츠 아니고 녹색 옷을 입고 오고 있습니다. 녹색 옷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녹색 알겠습니다. 옷 많습니다. 예, 예. 네, 일단 오늘 시장 다행히도 좀 온기 이어가면서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당장의 수급은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지금 쇼커버링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쇼커버링이라고 한 건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과 숏 포지션들이 청산되는 과정에 있는데 과연 쇼커버링이 지나고 나서도 살만한 여력들이 있을까? 시장을 사야 되면 못 찾겠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불안감은 해소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사야 될 논리가 아니냐고 보기에는 만편하게 사기에는 아직 좀 불안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제가 모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객분 중에 한 분과 미팅을 했는데 이제 그분과 오늘 리뷰했던 내용을 조금 공유드리면 일단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 액션을 안 취했다고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레벨이고 다만 지금 상승장의 성격이 전고점을 벗기고 가는 장은 아니고 조정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너무 깊었던 조정을 되새겨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저도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아까 전 정광훈 매니저님께 제가 물어본 게 결국 지금 시장이 강세의 초입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정상화 된다고 보는 분도 있고 시장이 다시 망가질 거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구독자를 뭐 어떻게 액션해야 되나 대응 전략에 대한 질문에 우문현답해 주신 게 각자 생각한 전략 가지고 각자 행동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식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820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4,35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현금을 저는 가파르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까지 접근한다고 하면 적어도 현금 30% 확보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고점까지 틀어낸다면 현금 50%까지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현금 확보를 해 나갈 것이다. 그 기준을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내로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네, 그러면 계좌로 봤을 땐 올해로 봤을 때도 순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돈을 버는 장이 아니라 지켜내는 걸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사실 워낙 많이 벌었었고 작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계좌도 화려했습니다. 저도 제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계좌 화려했거든요. 작년에 화려했던 것도 올해 7개월 동안 많이 잃었었는데 그것들을 거의 다 복원해냈거든요. 지금 보면 계좌 사상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한 2.1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실 플러스 1, 2%에서 받아들이고 현금을 하겠다 과감하게 그 다음 길을 다시 노려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이제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또 갑자기 기억난 게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나스닥이 전고점 넘으면 전신 슈렉으로 복장하겠다. 그거 기억나시죠? 까먹었죠. 본인이 슈렉 아니었어요? 아니죠. 제가 슈렉이에요? 아니 최파고님 슈렉. 전고점 벗기면 전고점을 찍으면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내가 슈렉을 전신 내가 하겠다. 분장. S&P 500 기준? 나스닥이겠죠. 나스닥 전고점을 벗기면 제가 슈렉 분장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지켜야죠. 구독자분과 약속은 지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 옷 안 입고 왔으면 내가 까먹을 뻔했어요. 이거 입고 와가지고 내가 생각이 났어요. 나스닥 정고점 벗기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딱 벗기고 그냥 올라가면 슈렉 복장 하겠어요. 슈렉, 예. 네. 그리고 박 선생님 피오나 복장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슈렉이고 여기 피오나입니다. 나스닥이 정고점을 벗기길 기도해 주세요. 피오나? 여기 계신 7,000분이 모두 다 기도해 주시면 나스닥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피오나는 체급 올려야 되는데. 신고가 가고 한번 화끈하게 분장하시죠. 오케이. 네, 확실하게 분장하겠습니다. 예. 나스닥 신고가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체급 올리겠습니다. 네, 체급 올려서 슈렉과 피오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두 체급 올리겠습니다. 네. 헤비급으로. 헤비급으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신고가 간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오케이. 함께 뭐 나서 가면 네, 함께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나도 살찌도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스닥 신고가 자, 간다면 슈렉과 피오나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12월에. 네, 나스닥 신고가 가기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진짜 엄청난 약속을 한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예,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네,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